조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원래는 K-클래식 삼국유사와 월인석보라고 제목을 정해봤고요. 지금 제가 그 뒤에도 책이 와 있고, 요거는 이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책인데, 말 그대로 월인석보가 훈민정음이라는 우리나라 문자에 날개를 달아서 600년 동안 헐헐 날아서 지금 우리나라 K-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K 한류라는 그 이제 금자탑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책이 월인석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먼저 쓴 책이기도 하고 또 이 가야하고도 관련이 있는 글을 쓴 책인데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라고 해서 삼국유사 속에 여인들의 조명을 해서 특히 어디 가야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황후가 들어있습니다. 꽤 길게 들어있으니까 이 책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지금도 통도사에서 왔는데 삼국유사 속에 자장 스님 이야기가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이야기를 다 모아서 이 10가지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자장율사의 일대기, 통도사를 지은 이야기, 황룡사 구충탑을 지은 이야기, 선덕여왕과 사촌남매간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런 것들을 밝혀놓고 원강법사가 외삼촌이라는 사실도 모르셨죠? 명랑법사가 자장법사의 삼촌, 자장법사가 그 삼촌이에요. 명랑법사가 조카죠. 그렇게 외손 쪽으로 3대가 이 신라의 호복불교를 일으켜서 신라 불국토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이 책을 출판사에서 저자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30%씩 할인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으로 사도 한 10% 정도밖에 그 할인을 못 받고 조계사 불교 전문 서점에 가셔서도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사실 수 없는 책인데 법공양, 법보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권씩 지니시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선물해 주시면 고전 인문학, 불교 인문학을 하는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출판사에서 제가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미래 한류 K-클래식이라고 하냐면요. 저는 2000년도에는 터키에 가서 한국학과를 처음으로 설립한 사람이어서 터키 한국학의 데모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옛날에는 부다페스트 대학교였는데 지금은 엘대라고 부르는 대학교의 한국학과 교수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K-팝으로 대표되는 그런 콘텐츠들은 우리는 이제 다 안다. 교수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K-팝으로 되는 그 노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K-파퓰러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현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도 뭐가 있죠? K-푸드, 한식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죠? 화장품도 요새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K-코스메틱, 또 K-무비, 영화 감독님 모셨으니까 K-드라마. 제가 2010년도에 헝가리에 갔을 때는 선덕여왕을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대장금을 뭐 한 5번 재방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영애를 뭐 우즈벡의 영부인이 뭐 만나서 감사하다고 뭐 이야기하고 그런 뉴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그 K-팝 콘텐츠는 우리가 다 섭렵을 했고 한글도 터키에서 가르칠 때는 가나다라만 한 학기 가르쳤는데
요 10년 뒤에 헝가리에 갔더니 학생들이 다 독학해갖고 한글을 다 떼고 와요. 그리고 뭐 이선희의 2년 그런 어려운 노래를 자기가 나와서 불러도 되겠냐고 하면서 손을 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잘하나 보다 그러고 나도 해보라 그랬더니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이선희의 2년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K-팝도 모르는 제가 K-팝 다음 세대의 콘텐츠를 그때부터 대답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았어요. 유럽 학생들이. 한국 불교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한국 불교를 영어로 번역한 책을 제가 이제 구해서 가르쳐 주려고 봤더니 저는 참고로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 출신입니다. 제가 불교학과 박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도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불교 전공이 아니라 영어 전공인 사람이 불교 용어 잘 모르면서 어렵게 혼합적으로 번역을 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고민 끝에 한국 불교를 삼국유사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삼국유사는 애니메이션, 어린이용 삼국유사도 있고 청소년용 삼국유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콘텐츠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미디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그렇다면 고전이지 않습니까? 한국 고전이 다 차세대 한류 콘텐츠겠고 이 삼국유사를 너무너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런 절, 가야 이런 거 가르쳐주면 여기를 꼭 와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한류를 이어가는 K-팝 콘텐츠의 차세대 콘텐츠로 클래식 콘텐츠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책을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이제 많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삼국유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삼국에 남물 유자를 쓰고 일사자를 써요. 역사사자 쓰지 않습니다. 그런 남은 일을 기록한 걸로 어떻게 보면 약간 폄하하는 삼국사기만 중요한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다. 삼국사기는 김두식이 쓰고 삼국유사는 이련이 썼다. 이 정도만 알면 우리는 삼국유사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삼국유사에 관한 책이 교보문고에 가면 삼국사기에 관한 책은 뭐 10권이 될까 말까 하는데 삼국유사에 관련된 책은 100권도 넘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삼국유사는 21세기에 등하는 그런 스토리텔링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 영어로 이제 이 삼국유사를 번역하는데 저는 이걸 잘 번역했다고 해서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삼국유사의 유자는 나머지 삼국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빼버린 나머지 일이 아니라 중요한데 간과한 그냥 우리가 보고 지나친 그런 중요한 역사의 알맹이 고갱이를 기록한 책이다. 예를 들면 가야 역사 삼국사기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오직 삼국유사에만 이 가락국기가 있어서 지금 가락국의 역사, 가야의 문화, 허황옥과 김수로 이런 그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조선 이야기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국사기가 그런 너무나 편파적으로 글을 썼나? 그건 아닙니다. 삼국사기는 삼국에 대한 역사를 연대별로 그 날짜별로 편년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삼국사기만 있었으면 우리는 고조선도 가야도 모를 뻔했지만 또 삼국유사만 있어서 고조선과 가야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도 알게 될 수는 있었지만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책이 함께 중요하고 함께 있어서 빛을 발하는 아주 고마운 우리 후손들로서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수로 왕의 수로가 인도의 산스크리트 수리아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로 왕
또 수로로 또 이름이 유명한 분이 또 한 분 있죠. 누구죠? 수로 부인. 예. 한자는 다르지만 둘 다 인도 산스크리트를 빌려서 쓴 태양신, 하늘을 뜻하는 산스크리트는 이걸 수루야 이렇게 읽어요. 관련성이 높다. 이건 제가 인도에서 영어 본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뜻이 파생돼서 태양은 하늘 꼭대기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대기, 최고, 최상, 제일 좋은, 제일 훌륭한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의미가 파생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허황옥만 인도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그 남편인 김수로 왕의 이름에서부터 인도와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저는 2017년에 국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로 부인에도 똑같이 수리아라는 관련성이 나타나고 이 말의 뿌리는 스와르라는 산스크리트인데 이게 햇빛, 일광, 광휘, 밝은 공간, 또 동사로는 소리를 낸다, 뭘 참면서 노래한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데 김수로왕의 탄생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부지가라는 노래를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서 부관들이 가서 그 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뭐 하늘에서 이렇게 자줏빛 비단으로 이렇게 쌓여져서 내려온 그런 알의 탄생 이야기하고 다 이 수리아 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훈민정음으로 쓴 월인석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훈민정음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서 저는 월인석보를 훈민정음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조선 대장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1443년에 훈민정음 창제했고 3년 후 46년에 반포한 건 우리 다 알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10개월 후에 1447년 7월 음력입니다. 여기서는 석보상절을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자마자 10개월 만에 책을 만듭니다. 석보상절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자세히 할 건 자세히 하고 간략히 할 건 절약할 책. 그래서 석보상절인데요. 한 권도 아니고 두 권도 아니고 24권. 제가 이 책 한 권 쓰는데 처음 그 국문과 들어가서 40년 걸렸어요. 근데 1권 썼어요. 1권 번역한 거고 이제 2권 좀 이따 이제 또 번역이 끝날 텐데 어떻게 24권을 10개월 만에 쓸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사의한 거고 여기에는 스님들의 활약이 대단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24권을 나중에 세조가 되지만 수양대군 왕자 시절에 어머니 소원왕후가 돌아가셔서 세종대왕 아버지가 어머니 소원왕후 그러니까 세종의 아내 청송 심씨를 위해서 극락왕생을 기리는 것 중에서 불교 경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둘째 아들인 수양대구나 네가 이 석보상절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24권을 보자마자 감동하고 흥에 겨운 나머지 막대기로 장단을 딱딱 맞추면서 세종이 노래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월인청강지곡인데 그게 한 수도 아니고 두 수도 아니고 거의 600여 수에 가까운 대작. 썼다 하면 24권이고 지었다 하면 600수가 되는 그래서 그 두 책을 합해서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 해서 월인석보가 되었다. 오늘 월인석보의 뜻만 알고 가셔도 큰 공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나란말싸미는 이따 감독님께 듣고 제가 또 늦게 이 감독님 그 영화 그 또 약간 도움도 드려서 이름도 한 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나란말싸미에 등장하는 신비 학조하결 스님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월인석보 서문에는
신미대사와 10명의 자문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해각존자 신미, 판선종사 수미, 판교종사 설준, 이런 이름 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분들을 저도 잘 모릅니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앞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영경사 주지 홍준, 전 회암사 주지 효운, 전 대자사 주지 지혜, 전 소요사 주지 해초, 대선사 사지, 마지막에 하결 학조 김수호.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책을 썼고, 지금 말씀드린 머린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절에서 보는 위패에 세종어제 머린청강지곡, 소원항우 동증정가. 그래서 세종께서 몸소 친히 머린청강지곡을 지으셔서 소원항우와 동시에 정각을 증득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이 책을 지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인석보의 1권이 왜 중요하냐면 훈민정음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가나다라를 익힌 다음에 팔상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8장의 그림으로 통도사의 성고박물관에 가면 이 석보상절을 저본으로 한 아주 훌륭한 팔상도가 있죠. 이 팔상도가 조선 초기에 그려져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절의 팔상도가 석보상절의 팔상도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 서문, 세조가 왕이 돼서 쓴 건 머리석보 서문이고, 왕자의 수양대군의 일때 쓴 서문은 석보상절 서문이에요. 석보상절 서문이 초등학생용이라면 머리석보 서문은 대학원생용일 정도로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어렵고 그 불교의 심오한 이치가 담겨 있어서, 저는 사실 그 국문과에서 이 머리석보 강의를 할 때에도 서문은 건너뛰고 머리청강지곡하고 석보상절만 강의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패기가 나오고 아버지가 쓴 머린청강지곡을 앞세우고 아들이 쓴 석보상절을 뒤로 하는데, 보통 불교 경전은 어떻게 되어 있죠? 부처님의 설법이 나오고 설법을 요약한 개송, 중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린석보는 순서가 개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법문이 나중에 나와서, 이걸 저는 조선대장경의 효시, 조선식 대장경 스타일, 나중에 강경도감에서 뭐 능엄경언에, 법화경언에, 원각경언에, 금강경언에 여러 이제 훈민정음 번역본이 나오지만 그건 그대로 법문이 나오고 개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머린석보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요 훈민정음 언에도 제가 나란말싸미가 제목이지 않습니까? 머린석보 첫 장에 나란말싸미가 나온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세종과 세조는 저는 천재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머린청강지곡을 혼자 다 쓸 수 있고 석보상절을 혼자 다 쓸 수 있는 그 불교적인 지식과 필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왕 노릇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김수훈이라든지 신미스님이라든지 아까 말한 10명의 자문단이 함께 참여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자도 아무리 천자라도 혼자서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에 말하는 집단 지성의 힘이 들어있을 텐데, 이 10명의 스님이 어떻게 여기에 그러면 이름을 올렸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알파벳을 모르는데 영어로 소설을 쓴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알파벳을 완전히 할 줄 알고 문법도 할 줄 알아야 소설을 쓰는 건데, 훈민정음 해리해본에 이분들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석보상절 머린청강지곡 머린석보에는 이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훈민정음을 완전히 꿰뚫고 다 요리할 수 있었고 이렇게 책을 쓸 만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문단의 이름이 올라간 거다. 그래서 이 머린석보까지를 공부를 해야 정말로 훈민정음이 신미스님과 여러 스님들의 그 조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 보면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모름지기 널리 묻기 시작했는데, 그 묻기 시작한 사람이, 묻더신 사람은 해각존자 신미와 판선종사 수미와 마지막에 김소은관이다. 이렇게 빨간 줄을 친 그 내용이 머리석고 서문에 똑똑히 분명히 결단코 나오는데, 사람들은 나란말 싸움에 신미스님이 웬 말이냐 하면서 이제 악플을 달아서 그 영화가 금방 조명이 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러리 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지 손가락이 달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을 받냐? 경이 곧 부처다? 아니다. 뭐가 그러면 도리를 잃은 게 경이고, 도리를 몸삼은 것이 바로 부처이신 것이다. 그래서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유려한, 훈민정음 글자를 만들자마자 이렇게 훌륭한 문장을 쓸 수가 있나요? 저는 이 문장을 가장 그 머리석고 서문에서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석구의 미래가 이렇게 K-팝 콘텐츠에서 K-클래식 콘텐츠로 이제 넘어가야 되고, 어린이, 외국인, 일반인 여러 버전으로 어린이 석고상절, 뭐 그 청소년, 그 머리석고, 외국인을 위한 훈민정음,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한국유사도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영화는 하나의 이야기죠. 아까 이제 교수님 사기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한다라는 것보다도 그 공식적인 오피셜한 히스토리에서는 빠진 것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들, 아주 중요한 얘기들, 남아있는 얘기들, 유사. 영화는 아마 같은 서사에서도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공식적인 기록에서 빠진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꾸미는 유사와 가까운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이 뇌에서 그 고통을 순간적으로 감경시키는 어떤 그 호르몬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죽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그것은 아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었다 돌아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이지,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이제 간접 증거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한편의 영화가 아닐까.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서 누구나 다 영화를 한 편씩 찍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스님들의 경지에는 못 따라가겠지만, 자기가 인물을 만들고 그 인물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스토리를 설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짜서 찍고,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하고 소리를 피고 해서 한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관객들보다 미리 영화를 보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서사라고,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역사의 서사는 불교하고 굉장히 거의 불교적 상상력과 이야기로 관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 문자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띄고요. 한국 유사에 이제 나오는 그래도 우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은 삼국 유사 비석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한찰 이두 막 이런 걸로 기록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자를 빌려서 우리 이야기를 기록했던. 여기 보면은 저는 삼국 유사, 삼국의 서사 중에서, 삼국의 이야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가 뭐냐? 그럼 아까 이제 우리 정 교수님 얘기하셨던 향가야말로 삼국시대 서사의 핵심 같은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가는 일종의 이제 우리의 노래 그런 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가 과연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기능만 있는 노래였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
왔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유사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망매가라는 향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고통과 위기, 갈등 그런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 노래를 가사와 음악 가락이 있는 노래로서 그때는 뭐 매스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향가 같은 향가를 보면 안민가라든지 혜성가, 찬기파랑가 심지어는 처용가조차도 다 그런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들을 개인의 예술적, 문화적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잘 접하게 된 하나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희노 애락을 극복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된 하나의 예술 형태가 아니겠느냐. 또는 예술이면서 문화적이고 정치적이나 매체 같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가를 삼국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서사 이야기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또 요즘 뭐 서사 방식 영화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뮤지컬도 있고 뉴스도 있고 뭐. 근데 고려 시대 때 대표적인 서사를 저는 팔만대장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는 뭐 조선이 새로 세워서 고려의 역사를 재정리하면서 황제 국가를 제국으로 혁화시켰는데 사대부들을 동원해서 고려 왕가 세종은 그나마 좀 정직해서 있는 대로 다시 기록해라 해서 자기 이때에서 정리한 고려사를 다시 정리하게끔 하는 그런 양식 있는 행동을 세종 내가 볼 때 굉장히 지성인이고 교양인 것 같아요. 당대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 지도자하고 비교를 해도 그건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고려의 서사는 제국의 서사인데 우리 역사에서 유일한 제국의 서사가 아닌가 합니다. 제국의 서사의 특징은 규모와 밀도를 동시에 갖췄다. 그 방대한 나라 말씀을 찍으면서 아주 고집을 피웠어요. 제가 이 영화는 반드시 해인사의 장경 판전 안에 들어가서 찍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 된다. 기본적으로 설정을 훈민정음의 의문적 기본 원리가 8만 대장경 안에 있고 8만 대장경 안에 있는 그 원리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의 고대 언어 BC 5세기 이전에 이미 정리된 것이고 그것이 불교 경전이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인도의 승려들이나 중국의 승려들이 인도에 가서 실제로 산스크리트 배우는 뭐 성장법사 현당 같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불경을 중국말로 표문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문법 체계라든지 의문학 체계라든지 언어학 체계가 전달되는 것이고 이건 뭐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다 입증한 겁니다. 중국은 그때까지 불경이 중국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언어학이나 문법이나 그런 구체적인 학문이 없었습니다. 음성학이나 그건 오롯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중국에 전달되는 것이 뭐 성리대전이나 그런 데 안에 다 있습니다. 성리대전은 명나라 황제가 세종의 즉위를 축하하면서 한지를 또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또 다 있고 그래서 그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천재가 어느 날 갑자기 열받아 쓴 책이 아니고 누천년에 거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연기적으로 전달된 과정 속에서 조선에 와서 꼽힌 제국의 서사가 제국에서 태어난 독특한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어떤 연기적으로 만나서 형성된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화 속에서. 그래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역사를 1년 단위로도 볼 수 있고 10년 단위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100년 단위로 볼 수 있지만 나라말씀이라는 영화는 문자 얘기긴 하지만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문화유산이 1000년 단위 이상의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쭉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을 세종 당대에 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로 재구성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래서 엄정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그걸 따지는 것은 좀 너무 편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제가 말을 평상시에 잘 안 하다고 한번 하거나 3시간, 4시간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의 역사를 좀 반동과 배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역사는 서사적으로 보면 반동과 배반의 서사다. 고려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는 명분 아래 불교의 사상 이데올로기를 다 획파하고 유교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다시 수입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세종이 죽자마자 문종, 단종, 세조로 가는 조카가 삼촌이 조카의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유교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이제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주공이었는데 주공은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이고 문왕의 아들이죠. 근데 무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어렸어요. 왕위를 위하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하고 능력에 의하면 주공께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주공은 자기 조카를 끝까지 지켜서 그를 위대한 황제로 왕으로 만드는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꿈에서 하루라도 주공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살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존경했던 유교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성인의 버금가는 존중받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어떤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전 왕조의 정치적, 종교적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고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가 벌써 초기부터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찬탈의 역사, 구데타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뭐 인조반정, 어찌 보면은 이제 독살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소현세자를 독살했다는 게 그리고 영조 제가 사도란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 시나리오를 쓴 건데 유교 사회에서 국시가 충과 효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한 번 역사가 뭔가 삐끗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범 아닌 전범이 돼서 반복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5.16 같은 어떤 쿠데타 역사는 좀 뭐 시간이 더 지나가야 평가가 좀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지만 누군가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도가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영조가 어쩔 수 없이 그 손자라도 사도의 아들이라도 왕에 올리려고 자기 아들을 사도를 국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국법으로 처리해버리면 역적이 되니까 역적이면 그 아들도 역적이고 그 아버지도 역적이냐 조선 왕조 핵심 뿌리 자체가 다 역적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치어버린 거 아닌가 뒤지에 넣어서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서사의 끝은 식민지 그래도 고려에서 신라에서 고려로 가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오는 나라 내부에 있는데 아무리 세계적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나라를 뺏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방 이후에 역사, 서사 뭐 설명하지만 이제 거기까지 하고 요즘도 어찌 보면 저는 이 사회가 아직도 서사 전쟁 이야기 전쟁을 하고 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편드는 쪽에 이야기 구조, 그 배경을 이야기의 배경을 형성하는 사상, 이념, 현실적 정치적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 진영 묵살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너무 무섭고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진영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꿈꿀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아직 새롭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가 펼치려고 하는 정치라든지 그가 펼치려고 그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펼치려고 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지지한다는 건데 그것은 그 이야기가 거기에 그 서사에 담긴 어떤 뜻이
그만큼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대에 과연 남북 통일과 별개의 또 다른 무슨 얘기가 21세기에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살려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영화로 표현하려고 부분적인 거지만 작은 거지만 그런 규모가 큰 얘기일 수도 있고 작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정 교수님께서 K 클래식, K 팝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라는 것은 팝과 클래식을 동시에 잘 조화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영화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역사와 영화 얘기를.